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복은 신사에서 빌고 결혼은 교회에서 올리며 죽어서는 절에 묻힌다죠. 이게 무슨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럼 일본인들은 신도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 셋 다 믿는다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문화청의 종교 영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신도이고 그 다음이 불교죠. 이미 이 두 종교의 신자 수만 합쳐도 일본 전체 인구를 뛰어넘겨요. 그런데 기독교는 고작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두 종교에 비해 훨씬 모자라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언가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신도와 불교는 동시에 믿는데 기독교는 믿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기독교를 배척한다고 하기에는 결혼할 때는 또 교회를 찾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곧잘 즐깁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군가 그랬죠. 어떤 나라든 그 나라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종교관부터 알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종교만큼 인간 내면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도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 모든 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아닐까요? 우리와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이번 시리즈에서는 바로 이 일본의 종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시리즈는 일본의 수많은 종교들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등 세계 주요 종교 외에도 국가신도, 통일교 등 사이비 종교까지 다룰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천황과 야스쿠니 신사 그리고 카미카제 등 민감한 단어들 역시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통 명사 혹은 고유 명사로서 사용하는 것일 뿐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악행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립니다. 본래 신도란 원시신앙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수많은 변천 과정을 거치며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가 되었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죠. 여타 원시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교조나 교리가 없고 기독교의 성경이나 이슬람교의 꾸란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경전도 없으며 천당과 지옥이라는 식의 내세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불교가 전래되기 전까지 별다른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도란 당초 무인도였던 섬에 원시신앙을 가진 인류가 정착하게 되고 그들의 원시신앙이 이곳 현지 풍토에 맞게 적응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종교관념이었던 거죠. 이것을 훗날 천황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활용하기 시작하며 종교로 발전된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연유로 굳이 이런 외딴 섬까지 건너와서 살게 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꽤나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서는 호모사피언스가 탄생했죠. 그리고 약 5에서 6만 년 전쯤에는 한 무리의 호모사피언스가 그곳에 빠져나와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아시아까지 진출했던 거죠. 그것도 두 발로 걸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때의 지구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해수면은 100m 이상이나 낮았죠. 그래서 대부분 무트로 드러나 있어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덕분에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호모사피언스가 이 머나먼 땅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 평소대로 동물들을 따라다녔을 뿐인데 말이죠. 아시아에 도착한 이들은 대부분 서해평야와 만주 그리고 연해주에 모여 살았는데요. 그러다 약 2만 5천 년 전부터 1만 8천 년 사이에는 마지막 빙기의 최성기가 도래했고 이때 만주와 연해주 쪽에 살고 있던 이들이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며 그중 일부가 일본에서 가장 큰 섬 혼슈에 도착하고 맙니다. 이때까지 전혀 몰랐겠죠. 앞으로 펼쳐질 자신들의 운명을. 일본이 본격적으로 섬이 된 건 기원전 1만 년경 빙하기가 끝나면서부터예요. 북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덮고 있던 빙하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일본은 섬이 되었죠. 덩달아 이곳에 살고 있던 이들 역시 고립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요. 바닷물이 내륙 깊은 골짜기까지 밀려들어와 초원들을 감추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수렵 채집밖에 할 줄 몰랐죠. 다행히 식량을 바다와 숲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모든 걸 휩쓸고 갔습니다. 어쩌다 가끔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아니 그 이상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꼭 태풍과 쓰나미 그리고 화산 폭발 등 수많은 자연재해를 동반해 이를 더 크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지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려 4개의 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해 있는 데다 전 국토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세계 최다 지진 발생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열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까지 겹쳐 정착민 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선사했습니다. 일본은 크게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고 이 4개의 섬 모두 해안선이 복잡하며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대륙으로 빠져나가기는커녕 같은 열도 내에서도 이동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더욱 자연에 기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둬놓고 주기적으로 찾아와 다 갈아엎어 놓으면서 갈 때 먹을 건 또 잘 챙겨주는 자연의 이 기이한 현상, 딱 가스라이팅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원시 신앙에 그대로 반영되었죠. 신도의 특징은 크게 5가지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정확히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두고 선하다 혹은 악하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선한 신도 언제든 악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오히려 악신을 더욱 정성 들여 모셔요. 또 신이 언제든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영역 자체를 분리해버립니다. 애초에 신을 완전 무결한 공간에 모시고 이를 유지하면 악해질 일도 없을 거라 믿은 거죠. 따라서 어느 쪽이든 이 경계를 넘어서면 불행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마을마다 신사가 존재하고 입구에 도리를 설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러한 일념은 신도를 지극히 현세적인 기복신앙으로 만들었죠.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무력감, 그 무력감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저 신들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숭배할 테니 부디 재앙 말고 복을 내려달라는 태도를 형성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믿기 시작해요. 정말 온갖 걸 다 믿었죠. 분명 처음에는 주로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본인들의 조상까지 숭배하기에 이르러요. 그도 그럴 게 신도 인간처럼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조상이라고 신이 되지 못할 거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둘 추가되기 시작한 것이 무려 8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800만이 진짜 숫자 800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이 많다는 것을 빗대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융합성이죠. 당초 무엇으로도 정의되지 못한 채 출발하다 보니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 등 여타 종교들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종교로 확립되어 있었다면 서로 대립하며 충돌했을 텐데 오히려 종교가 아니라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 신도가 불교와 공존할 수 있는 건 역시 여전히 신도가 종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가스라이팅의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신도의 5가지 특징은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근거로 지금도 일본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죠. 일단 선악을 따지지 않으니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이라 느껴져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왜냐? 사과하면 손해니까요. 신도 기도하면 복을 내려주죠. 하물며 같은 인간에게 사과하는데 응당 더 좋은 걸 받아야 수지타산에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온 나라들은 하나같이 평생 반성하고 숙제하면서 살라고만 하니까 하기 싫을 수밖에요. 무엇보다 그들은 나보다 약하고 나는 그들보다 강하다고 여겼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죠. 그래서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친절해지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생존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 밖에도 자꾸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친절을 강조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걸 당연시 여기는 등 겉과 속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물론 모든 일본인이 다 저럴 거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죠. 저런 모습들은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이 심하다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 자연 외에 어떠한 존재가 일본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유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장기간에 걸쳐 일본인들을 세뇌했습니다. 바로 정치였어요. 본격적으로 신도의 정치가 묻기 시작한 건 기원전 3세기경부터였습니다. 당시 일본 규슈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바로 도레인이에요. 이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문명인들로 일본의 벼농사를 전래해 주었습니다. 벼농사는 많은 사람들의 협동이 필요한 작업이죠. 덕분에 일본은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정주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일본이 농경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권력의 구조 역시 변화합니다. 본래 도레인들은 오래전부터 샤머니즘을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샤먼들이 농업과 관련된 제사를 추구합니다.
주관하며 자연스럽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죠. 특히 당시 농업은 주로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 샤먼들이 줄을 이뤘다고요.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청동거울과 청동검 그리고 청동방울 등을 사용했고 철기가 보급되면서부터는 아예 정치적 지배자로 군림했죠. 대표적으로 기원 후 3세기경 히미코라고 하는 여성 샤먼이 야마타이국의 군주로 등극했습니다. 야마타이국은 당시 일본 열도에 존재하는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곳이었어요. 그녀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주술적인 힘으로 여러 소국들의 전쟁을 잠재우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며 평화를 유지했죠. 실제로 그녀가 그 정도의 신기를 보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외교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무려 중국 위나라의 황제로부터 친히 외왕이란 칭호를 받아낸 전적이 있죠. 이 말인즉슨 사실상 야마타이국이 일본을 대표한다는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국가들이 쉽게 대들지 못했던 거고요. 아무튼 히미코가 죽고 난 뒤 일본은 또다시 분열되어 혼란스러워졌지만 히미코의 딸 토요를 여왕으로 앉혀 겨우 평화를 되찾죠. 다음 이야기. 한편 일본 긴키 지방에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등장하며 야마토 정권을 세운다. 야마토 정권은 시성제를 통해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며 빠르게 일본 열도를 장악했다. 이와 함께 불교도 전래되는데 불교 숭배를 두고 대립한 두 시족 가문, 이후 일본에 뿌리 내린 와문화, 그리고 불교 승려가 유행시킨 충격적인 행위까지 과연 일본 불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월 24일 저녁 6시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